자, 여러분, 그럼 이제 지금부터 24장 소득 지출 분석과 승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장은 아까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식이 좀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소득 그리고 지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식을 좀 세워보고 그다음에 그래프도 좀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건데요. 분석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정들을 점검하는 것이죠. 가정이 있어야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재는 558페이지를 피시면 되겠고요. 558페이지 24장 배경 설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거시경제 이론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뭘까요? 국민소득. 그렇죠. 한 국가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그 국민소득과 그 다음에 물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소득과 물가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를 분석하는 그런 모형이 바로 지금부터 살펴볼 소득 지출 분석이라고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가정은 바로 물가 수준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에? 아까 무슨 뭐 국민소득이랑 물가를 결정을 한다면서 어떻게 물가를 갖다 고정을 시켜버린대요? 일단 그렇게 가정해놓고 분석을 하면 간단하거든요. 간단하다고 해도 꽤나 시기 길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 먼저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물가가 바뀔 때 이제 또 어떻게 균형점이 달라지는지 그거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겠다는 뜻이죠. 자, 가정 첫 번째 뭐라고요? 물가 수준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그렇게 길게 써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되는 가정이 있는데 지지난 시간이었죠. 지지난 시간 가계의 소비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 소득 요거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역시 이것도 한 가지 추가되는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지출, 그리고 정부의 조세 수입과 지출, 그리고 순수출 전부 뭡니까? 총지출을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그 녀석들이 전부 다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그 값을 알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보니까 갑자기 대략 머리가 멍해집니다. 왜? 국민소득이랑 물가, 얘네 둘의 관계를 갖다 알아보겠다고 해놓고 물가가 일정할 때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하겠다고 했고 국민소득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가계소득, 그리고 투자 지출, 그 다음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이 네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 소비와 관련된 그 가처분 소득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것만 변수고 하나만 변수고 나머지 세 가지를 상수로 두겠다라는 가정이니 얼마나 가정이 많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중구 교수님도 사실은 559페이지에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뭐 분석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 다 일정하다고 가정해 버리느냐라는 뉘앙스로 깡통 따기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런 칼럼까지 넣어두신 거죠. 무슨 일이냐?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분석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변수의 종류가 많으면 당연히 제대로 분석이 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분석하고자 하는 한 개만 딱 놔두고 나머지는 모두 다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자라고 이렇게 퉁쳐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깡통 따위가 있다고 가정하자 부분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딱 한 가지만 빼고 전부 다 일정하다고 그리고 알 수 있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첫 번째 그 일정 한 가지 뭡니까? 바로 가계 소비는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그것만 변수로 남겨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총 지출 곡선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던 AE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Aggregate Expenditure 해서 총 지출이 되겠죠. 자, 요거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C는 뭐죠? 가계 소비. 그 다음에 I는 투자 지출, 그 다음에 G는 정부 지출, NX는 순수출 이렇게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식입니다. 요게 24.1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자, 요 식에서부터 분석을 시작을 해볼 것입니다. 자, 요까지야 뭐 지난 2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실 수 있겠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우선 가계의 소비 지출. 자, 요걸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항목으로 쓸 건데 C라고 하는 녀석만 조금 더 길게 한번 써보자는 거죠. 길게 쓴다고 해봐야 22장이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요? 케인즈가 뭐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지출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계 소비 성향,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죠? 거기다가 뭘 곱해야 되겠어요? 가처분 소득을 곱해야 되는 것이죠. A 플러스 B 곱하기 YD. Y는 Y인데 disposable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I, G, NX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따라 내려오면 되는 것이고요. 뭐만, C만, 가계 소비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바꾼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원래 받는 소득 전체에서 뭘 빼면 되는 거죠? 조세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Y-T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시면, 자, 계속해서 24.4까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총지출이라는 식을 C라고 하는 걸 A 플러스 BYD라고 이렇게 바꿔 쓴 것이고요. 자, 여기서 B라고 하는 게 뭔지만 잘 기억을 해둡시다. 계속 나오니까.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한계 소비 성향. 내가 100원을 더 벌면 얼마만큼 소비를 늘릴 것이냐. 그 값이었어요. 그리고 케인즈는 이 MPC를 얼마부터 얼마 사이라고 얘기를 했죠?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돈을 더 벌게 됐는데 소비를 줄이는 사람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또 100원을 더 벌게 됐는데 100원보다 소비를 더 늘리는 사람도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00원을 더 벌게 되는데 50원을 더 쓴다? 그러면 이 MPC라고 하는 거는 0.5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버는 돈의 절반만큼 소비를 한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 B값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줄은 뭐냐 하면 요 디스포서블 자,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 녀석을 원래 소득에서 세금 뗀 걸로 이렇게 쓴 부분이죠. 자, 그렇게까지 됐는데 여기서요 사실은 변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변수냐 하면 말이죠. 이 Y라고 하는 거 요것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요거를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총 지출 곡선 요 두 가지 Y하고 AE에 대해서 한번 식을 세워본다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느냐? BY라고 하는 부분만 앞에다가 꼽아놓고 나머지 부분 A라던가 아니면 이거 마이너스 BT네. A 마이너스 BT 뭐 후당하죠. 자, 여기 잘 보세요. A 마이너스 BT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이렇게까지 되는데 이따만큼은 전부 다 뭐냐면요. 그 561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의 Y절편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죠. 거기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A 마이너스 BT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N까지 요만큼이 Y절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뭐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바로 B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이만큼이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그래프가 바로 여기 국민소득 그리고 총지출 이렇게 됐을 때 짠! 이렇게 1차 함수 곡선으로 되는 것이죠. 이 기울기가 B입니다. 기울기가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A-BT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이만큼이 되는 것이죠. 별거 아니죠? 그래요. 지난 시간부터 열심히 설명했던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B 값이 아하 기울기구나.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1페이지 계속 볼게요.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장이 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자, 경제학에서 균형이란 상반된 힘이 맞아떨어져 외부에서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는 경향이 있는 상황을 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수요하려는 양과 기업들이 공급하려는 양이 맞아떨어지면 그 시장은 균형에 이르게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 지금 우리가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민경제 전체의 균형도 이와 비슷하게 정의할 수 있다. 즉 어떤 국민경제의 총 수요와 총 공급이 서로 같을 때 그 국민경제가 균형 상태에 이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물가 수준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총 수요를 총 지출, 요 총 지출이라는 용어, 요걸 갖다가 그냥 총 수요라고 하기로 했으므로 지금 보는 상황에서의 균형 조건을 엄밀하게 표현하면 총 지출이랑 총 공급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요, 총 공급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게 총 지출 곡선 아닙니까? 총 공급이라는 녀석이요, 총 지출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많다는 거예요. 공급이 많다. 그래? 그러면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팔리지 못하는 상품들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기업의 재고가 점차 쌓이게 된다. 그러면 기업들은 재고가 자꾸 쌓이니까 생산량을 어떻게 하겠다?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562페이지 보시면 국민경제 균형 조건 해가지고 재고, 총생산량, 균형 여부 이렇게 되는데, 상황이 결국은 총지출량, 총공급이 같을 때가 재고량의 변화가 없으면서 총생산량의 변화도 없고 균형은 이루어진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뭐 그런 식으로 되고요. 반대로 총지출이 총공급보다 더 크면 어쩌고저쩌고 쭉쭉쭉쭉 써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60페이지 중간쯤 되는 문단을 한번 보시면요. 국민경제의 총지출은 이로 시작하는 문단이 있어요. 앞에서 본 식 24.4 요만큼 요. 자, 요쪽에는 A라고 이렇게 되겠죠. 총지출. 자, 이미 공부가 있다. 그렇다면 국민경제의 총공급이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 이게 총지출 수요 측면이란 말이에요. 수요 측면.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국내 총생산, 이 Y라고 하는 값,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수요 측면, 총수요, 총공급, 죄송합니다. 총공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총공급. 오케이. 자, 그러면 총공급이랑 총지출이 같으면 된다면서요. 뭔가 스토리가 이상해져요. 왜? Y하고 AE하고 같으면 된대요. What the? 지금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Y하고 AE가 같으면, 요거는 공급 측면이고 요거는 수요 측면이니까 얘네 둘이가 같으면 된다. 같다? 무슨 뜻이지?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 Y하고 AE가 같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자,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자, 파란색으로 요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어떻게 해요? Y하고 A가 같아지도록 실제로 요렇게. 이건 뭔데요, 쌤? 45도 각도.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은 느낌입니까? 얘가 평범한 X축이고 얘가 평범한 Y축이었다면 요 파란색 직선은 Y는 X라는 그런 관계식인 거예요. Y는 X. 1차 함수 아주 기억에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어쨌든 Y는 X라고 하는 거 기억은 나시죠? X좌표랑 Y좌표 똑같은 거. 그래서 기울기가 딱 45도가 되는 거. 이만큼이 90도잖아요. 그렇죠? 이만큼이 90도인데 그거에 딱 절반만큼 쫙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 그게 바로 뭐다? 이 축에 있는 Y 값이랑 그 다음에 이 Y축에 있는 AE라는 값이 같아지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게 뭐였어요? 총 지출 곡선이었죠? AE 곡선이었죠? 그리고 위에 거는 Y는 X. Y는 X 이상하네. 자, Y는 AE라고 쓸게요. 이제 바뀌었으니까 Y는 AE. 이렇게 되는 곡선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는 점 어디 있습니까? 요 점이죠? 요 점이 바로 뭐다? 균형 상태다.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균형 상태보다요 더 적은 곳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Y가 총 공급이 요 AE라는 값보다 어떻다? 공급이 더 적은 상태죠. 그렇죠? 공급이 더 적은 상태니까 어떻게 되고? 초과 수요가 더 많은 그런 상태가 되고, 반대로 이쪽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으니까 요거는 초과 공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이 부분은 초과 수요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왜 갑자기 이거 45도 곡선이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총 수요 그리고 총 공급, 얘네 둘이 딱 같아지면 일단 균형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뭐 수요랑 공급이 같아야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잘 살펴봤더니 이 국민소득, 이 Y가 국민소득이거든요. 국민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공급 측면의 함수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Y 값이 공급 측면, 그 다음에 AE, 총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 측면. 그래서 Y하고 AE 값이 같아지는 선을 도출을 했더니 요 딱 항상 이 각도가 45도 되는 그런 1차 함수 직선이라는 거죠. 그거랑 아까 AE로 도출한 곡선이랑 만나는 점, 그 점이 바로 뭐다? 균형 국민소득이다. 동그라미. 자, 균형 국민소득 어디 있냐면요, 562페이지 아래쪽에 24.2 균형 국민소득의 도출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다가 균형 국민소득 동그라미 쳐두세요. 시험 문제에서 이 용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랑 뭐랑 같아지는 거라고요? 총 공급이랑 총 수요가 같아지는 거다. 근데 표현 자체를 총 지출이랑 국민소득이 같아지는 점이다. 그러면서 그게 또 이 총 지출 곡선이랑 만나는 점이기도 하다. 뭐 그렇게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물가가 일정하게 주어졌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국민 경제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의 국민소득, 즉 균형 국민소득을 도출할 차례가 되었다. 우린 다 했지롱. 자, 자, 균형 국민소득은 그림을 통해 구할 수도 있고 수식을 통해 계산해낼 수도 있다. 자, 여기다가 열심히 그려놓은 게 바로 그림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 24-2의 수평축은 국민소득 그리고 수직축, 수평축이 요거죠? 그 다음에 수직축은 요거예요. 자, 그래서 수평축은 국민소득, 그 다음에 수직축은 뭐라고? 총지출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을 보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45도선이 푸른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필이면 저도 푸른색으로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요 직선 위에 어떤 점이든 전부 다 y는 AE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자, 그거랑 그 다음에 이보다 기울기가 완만한 또 하나의 반직선, 즉 AE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본 총지출 곡선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런데 왜 항상 이 하얀색 곡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더 기울기가 작을까요? 이 녀석 기울기가 뭐라고요? B라 그랬죠? B. B가 뭐예요? 한계소비선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란 말이에요. 0부터 B 값은 1. 기울기가 0부터 1 사이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인 녀석보다는 당연히 완만해야 되는 것이죠. 소름.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국민경제의 균형은 이 두 반직선이 서로 교차하는 F점. 자, 이름을 붙여줄 때거든요. F점이라고 합니다. 꼭 F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름을 F라고 붙인 거지. 마음대로 뭐 X라고 하든가 H라고 하든가 뭐 마음에 드는 이름 붙이세요. 자, 이 점이 45도선 위에 있다는 것은 국민소득과 총지출이 같아져 국민경제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이렇게 보니까 뭐다? 여기서 쭉쭉쭉쭉쭉 내려서 요 Y 스타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균형 국민소득이더라. 딱 요 정도가 되면 국민소득이 총수요랑 총지출 둘이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적절한 국민소득이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564페이지. 거기 보시면요, 무슨 뭐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요 표시도 돼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식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수식이라고 하는 건요, 요 그림을 살짝 지우고 그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번에 그림을 지우고 대신에 옆에 있는 식은 쓸 거니까 안 지울게요. 자,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식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식, 이거 뭡니까? aggregate expenditure, 총 지출이죠. 총 지출이 요따만큼인데 아까 균형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총 지출이랑 AE랑 Y, 국민소득, 요 국민소득입니다. 국민소득이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AE라며. 그러면 요거랑 Y가 같아야 되니까 식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Y는 BY 플러스 A 마이너스 BT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예요. 뭐예요? AE 대신에 Y를 쓴 거예요. 그럼 되겠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식에 있는 Y하고 요 옆에 있는 Y하고 모양이 비슷한데 선생님 잘못 본 건가요? 아니요. 제대로 보신 거예요. 똑같은 국민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정리를 해주면 되느냐? 요만큼만 왼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y-by는 a-bt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y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1-b라고 묶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묶어내는 거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하셨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a-bt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해서 마지막 y, 이제는 균형이라고 써볼게요. y equilibrium는 1-b분의 a-bt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자, 요렇게 해서 도출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어때요? 뭐 식이 긴데 뭐 어쩌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한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우리가 B 값은 알죠?
B 값 알아요. 그리고 A 값도 알고요. B 값 알고요. 그 다음에 T 알고 I 알고 G 알고 NX 아니까 결국 뭐다? 그냥 균형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거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식 A 요 동그라미 쳐놓은 요 하나하나들의 값을 살짝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바로 균형 국민소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이라는 것이죠. 이쪽에 있는 게 균형 국민소득이에요. 별거 아니죠? 이항해가지고 묶어내기밖에 안 했습니다. 자, 그럼 565페이지 볼게요. 소득 지출 분석에서의 균형 국민소득의 개념. 지금까지 살펴본 소득 지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균형 국민소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의미해 볼 필요가 있다. 뭐 또 의미식이나. 자,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이 균형 국민소득이 사실은 제한된 의미에서의 균형 국민소득을 뜻하고 있다. 왜 제한됐다고 표현할까요? 아까 가정에서 뭐라 그랬어요? 물가 수준이 일정할 때 라고 이렇게 제약 조건, 굉장히 강한 제약 조건입니다. 그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한 균형은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경제 주체들이 의도하는 총 지출과 총 공급이 일치해 기업들이 생산량을 변화시킬 요인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국민소득 YE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총 지출이 총 공급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은 물가가 일정한 수준으로 주어져 있음을 전제로 분석을 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이 수준의 상품을 공급할 의사가 있는지 또는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하, 그렇죠. 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건 판단해보지 않았어요. 예컨대 주어진 물가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그 수준의 상품을 공급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국민경제에 존재하는 자원과 기술 수준으로는 그 수준의 상품을 생산 공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는 YE에 딱 맞게 국민소득이 일어난다? 하하, 그럴 수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실제로 공급하려고 하는 상품의 양, 즉 총 공급이 YE를 초과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되면 주어진 것으로 가정했던 물가가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은 새로운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거는 26장에서 아마 내일 정도에 촬영할 것 같은데 26장에서 총수요 총공급수는 도출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물가가 바뀌게 되는 영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지만 별로 실제적으로 써먹지를 못해요. 왜? 물가 수준이 고정돼 있다? 아이고, 그런 쌍팔년도식 분석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거는 뭘 알려고 했느냐면 정부 지출 효과, 승수 효과 이거 알려고 한 겁니다. 24.3장 승수 효과부터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